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는 심리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면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에 좀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이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진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초에 다시 3차 협상이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군사 움직임은 좀 심상치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공급망 이슈까지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얼마간의 반등세를 보인 이후에 시장의 하락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마감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네, 목요일장 이제 미국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시간대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의 일종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는 순서대로 다우지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되겠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되는 양상으로 지수가 진행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30분가량 지난 시점에 이렇게 쭉 일제히 미끄러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때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이 이뤄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어제와 달리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똑같은 악재 요인을 두고 파월 의장이 말하는 뉘앙스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금리도 조금만 올리고 이후에도 조심스럽게 가겠다라는 태도를 조금 더 강조했다면 오늘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악화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동안은 인플레 상승 압력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연준은 추후에라도 더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오늘 파월 의장이 시사한 겁니다. 어제 나온 말과는 핵심이 크게 달랐다기보다는 핵심은 같았지만 포커스를 둔 포인트가 인플레 쪽으로 더 쏠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종가까지 혼조세를 유지한 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종가 상황은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히트맵 캡처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별 분위기를 확인해 보면은 일단은 기술주 섹터 내에서 소프트웨어 테마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인 옥타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의 실적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S&P 500 히트맵에 포함된 기업들은 아닙니다만 실적 결과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고 양사의 주가가 각각 10% 안짝으로 급락을 한 탓에 이 소프트웨어 전반의 투심을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6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성장해왔던 기업이었습니다. 올해도 매출이 오르기는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것에 비하면 조금은 아쉬운 한 65% 정도의 매출 성장을 가이던스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대기업들과 이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우려로 번지면서 오늘 장에서 투심이 크게 악화됐다라는 분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직전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해 봤는데요. 마감 후에 돌아와서 남은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미국 증시 모든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 AVGO라는 티커로 표시가 되어 있는 브로드컴이죠.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나오는 수치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로드컴의 주가는 이 실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오늘장에서 나타내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와서 히트맵을 다시 한번 열어서요. 오른쪽으로 와서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버텨주는 쪽을 보자면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 경기 방어주들이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특히나 2%대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주도해가는 양상이고요.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코스트코 역시도 장 마감 이후에 또 실적 발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그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들 차트를 하나씩 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스트바이가 오늘 장에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살짝 아쉬운 실적 결과기는 했는데요. 그 원인은 공급난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사측에서는 짚어줬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베스트바이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쭉 이어질 거라는 예상 그리고 배당금을 26%나 인상한다라는 발표에 힘입어서 주가가 거의 8.9% 가까운 강한 상승세를 시현한 채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리테일주죠.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 매출 가이던스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픽업 서비스 그리고 문 앞까지 시장 본 물건들을 배달해주는 이 딜리버리 서비스에 대한 강한 수요 덕분에 올해 동일 매장 매출 그리고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매출이 2019년 수준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크로거의 주가는 11%대 급등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부터 볼 텐데요. 국제 유가는 현재 이렇게 보시다시피 약간은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 한 새벽 2시쯤, 3시쯤이었죠. 116달러까지 찍고 내려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2008년 9월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너무 크게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8.61달러 WTI 선물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품 시장에서 금과 은, 구리, 팔라듐 모두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공급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이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촉매제로 쓰이는 팔라듐이죠. 이 팔라듐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4%가량 뛰어오르면서 7개월 내 고점 부근을 가리키고 있고요. 금 가격 역시도 0.9% 현재 상승하면서 온스당 1940달러 선까지 회복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봤고요. 3대 지수 종가 상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 장중에 이렇게 혼조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마감가로는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다시 탄력을 잃은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3% 하락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 0.6%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가장 많이 빠진 채 오늘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 애프터마켓은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죠. 자, 전채린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진전이라면서 이제 물음표를 붙였죠. 지난 밤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 회담이 있었는데 진전된 측면도 있고 좀 진전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커다란 진전은 없었습니다만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을 만한 인도주의적인 이동 경로를 만드는 데에는 두 국가가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여전히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만한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실의 발표에 따르면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측은 다음 주 초에 3차 회담을 통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될 예정인데요.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나쁘진 않지만 지금의 긴장 관계를 완화시킬 만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이 상황이 아무래도 좀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상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한 파월 의장도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은행위원회에 출석했던 파월 의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 보니까 적어도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긴축의 속도가 빨라져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도 긴축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의 하원 연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뉘앙스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그리고 불확실성을 더하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정책의 경로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강하는 건 맞지만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해서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 없이 정책을 함부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시그널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날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시장에 시그널을 줬던 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진 겁니다. 지금까지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25bp 인상, 3월 25bp 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날 자리에서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네, 타격 경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줄줄이 손절하고 있는 흐름이죠. 애플 제품 판매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메타나 트위터, 넷플릭스도 나름대로의 조치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번 사태로 어차피 러시아 내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야 뭐가 됐건 과연 이런 조치가 실제로 비즈니스와 실적에 얼만큼 타격을 줄지 그 여부가 투자자들에겐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몇몇 리테일 기업들로부터 서서히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다수의 미국 리테일 기업들이 러시아 내 사업 운영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과 공급난으로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 전쟁 악재까지 겹치게 된 건데요. 두 개의 기업들이 어닝콜에서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바로 빅토리아 시크릿인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들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매출 가이던스를 전년 동기 대비 4에서 8%가량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또 하회하는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의류 리테일 업체인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역시도 전날 이뤄진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비슷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올해 연간 전망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러시아 리스크를 감안해야만 했고 기존의 인플레이션, 공급난 문제와 더불어서 이 전쟁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과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는 작년과 비교해 저조한 실적을 예측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을 기대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전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업 실적을 발표할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을 언급한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상황을 언급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과연 이런 분위기를 월가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리테일 업체들이 입을 타격의 정도와 관련한 발언이 오늘 한 가지 나왔습니다. 고든 헬스킷의 한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전쟁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될 거다. 즉 전쟁의 지속 기간이 관건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리테일주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실 작년 같은 기간을 돌이켜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러면서 소비가 촉진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해서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실적이 더 잘 나오기는 어렵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전쟁이 발발하면서 솟아오른 유가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늘어난 비용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야 되는데 이 물건값을 인상시키고도 소비자들이 계속 찾게끔 하는 리테일 기업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테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이런 실적 악화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영향까지 감안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주로 봤던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매출 의존도 혹은 이익 의존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다면 사실 그 비중은 크게 크지 않습니다. 담배 기업 정도가 한 9% 나오고 나머지 기업들은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규모 곡창지대가 있고요. 또 러시아가 대규모의 그 에너지 수출국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리테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입게 되는 실적 타격들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국면이 약간은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국면 전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저희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 텐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자동차 순환입니다. 자동차 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 상태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 위기에 빠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이 첫 번째 위기였었고요. 세계적인 반도체 쇼티지가 두 번째 위기였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들이 자동차 업체의 세 번째 공급망 위기를 촉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분쟁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의 공장도 폐쇄된 상태죠. 분쟁 지역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 공장을 운영하기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교역이 단절되면서 러시아를 오가는 자동차 및 부품의 선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폭스바겐과 르노과 같은 이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러시아 사업 중단과 함께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던 주요 부품이 부족해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에서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로의 수출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 언급해주신 유럽 자동차 기업들만 겪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가요?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 거의 12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했으며 또 일부 공장은 무기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금요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고요. 포드 자동차는 러시아 합작사에 대한 합작 투자를 중단하고 러시아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또 되게 중요한 게 러시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대차거든요. 현대차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자, 분석가들은 이제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이 전쟁 초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약 150만 대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을 했거든요. 이번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IHS 마켓에서는 올해 자동차 생산이 8,420만 대가량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약 2%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건데 사실 이 시나리오도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보는 시각에서는 300만 대가량, 즉 전 세계 물량의 약 4%가량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말 정도가 되면 공급망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했었죠. 자동차 기업들도 대부분 실적 발표와 함께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시점은 더 뒤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자동차 기업들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전채린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